오랜만에 우리 모여서 이제 지난달은 이제 온라인으로 진행했는데 생각보다 뭐 여러 얘기가 나와서 참 좋았던 기억이 있어서 이번에는 이제 홍두부님의 이제 그 요즘의 관심사에 대해서 우리 같이 얘기를 나누는 시간을 갖게 됐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때마침 이슈가 돼서 나는 사실 이 사람이 재선되는 게 이렇게 쟁점이 될 줄은 몰랐는데 갑자기 우리 사회의 쟁점이 되는 사실은 쟁점사항의 트럼프의 쟁점사항의 어떤 트럼프를 놓고 보는 시각의 차이들이 사실은 오늘 발표하시는 요 내용이 굉장히 핵심적인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때마침 시기적절하게 참 좋은 얘기가 를 하게 됐다 싶어서 저도 잘은 모르는 분야라 많이 배울 수가 있을 것 같다는 좀 기대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랜만에 하는 거라 우리 좀 오늘 얘기 나눈 거 좀 또 유튜브에 올려서 못 오신 분들도 들을 수 있게 좀 할 예정이고 우리는 지금 지금 6명 둘, 넷, 5명 모여 있죠. 그래서 각자 뭐 자기 소개 굳이 할 거 없을 것 같고 아무튼 홍두부님의 얘기를 오늘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칠까요? 근데 Foreign Affairs는 계속 보고 계셨어요? 아니요, 거기 그냥 계정을 만들어줬는데 네. 메일로 기사들을 보내주는 게 있어요. 근데 물론 그 기사를 열어보면 네. 열리진 않고 맛보기만 보여주는데 네. 가끔씩 다 보여줄 때가 있어요. 가입하면 이게 무료. 이게 가끔씩 다 보여주는 그 기사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리고 여기 보니까 이제 네 개 정도, 2개 정도의 이제 주제로 이렇게 나눠져 있던데, 한 주제 정도를 먼저 이렇게 좀 내용을 좀 살펴보고, 그다음에 토론하고, 또 좀 살펴보고, 토론하고. 그것도 좋네요. 네. 근데 포린 어페어는 유명한 거예요? 그죠? 이거는 중요한 잡지죠. 저기 시사에서 뉴스위크라면은 이거는 이제 외교 정치 외교 쪽으로는 굉장히 권위 있는 그러니까 파이낸스 타임스 FN 저기 있잖아요. 파이낸스 타임스인가 FT 그것처럼 그거는 경제. 요거는 FT 아니요 파이낸셜 타임스 맞아요. FT인 것 같은데. 그 분야에서 근데 외교 분야의 외교 정치 분야에서는 나름 오래되고 이게 아마 영국 걸걸요? 미국. 근데 여기 쓴 기고한 사람이 트럼프 행정부에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좀 지금 트럼프 행정부에서 무역 부문 총괄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USMCA도 이 사람이 만들었고 중국과의 페이스 1 합도 이 사람이 만들었죠. 그 얘기가 뒤쪽에 나와요. 요 문헌에 대해서 잠깐 좀 얘기를 해주시면 듣는 분들이 좀 검색해서 참고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목. 예. 타이틀은 How to Make Trade Work for Workers인데 이게 우리말로 하면 여기 번역하고 여기 번역이 달라져서 이걸 맞추려고 일하는 사람들 일하는 이렇게 제목 억지로 좀 만들었습니다. How to make trade work for workers. 검색해서 찾아볼 수 있는데 이렇게 맛보기만 보여주고 내용을 다 안 보여주는 기사더라고요. 요건 아까 내가 들어가 봤거든요. 어딘가요? 무료 가입하면은 보여줘요. 가입하면 다 보여줘요. 그래서 저작권에 문제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거기 링크에다가 밴드 자료를 밑에는 아직 저작권 문제 없을 것 같아요. Foreign Affairs 링크 해주면은 그런가요? 될 것 같아요. 저는 그게 좀 약간 좀 지주해서 이렇게 그 사건 어떻게 되나? 아니 자기들이 풀어놓은 거니까. 네. 뭐라 그럼 그때? 그래요. 그러면 이 타이틀에서 이 전체적인 내용이 다 나오는데 이 사람은 보호주의도 글로벌리즘도 아닌 어떤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한다 이런 취지예요. 전반적인 내용도 그렇습니다. 얼핏 보니까 요 기사에 대한 반론이 또 실렸고 나중에 그 반론에 대해서 이 사람이 재반론한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이걸 이제 번역하느라고 자세히 못 봤는데 얼핏 그런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용을 차례대로 여기는 요 번호는 제가 붙인 겁니다. 예. 단락마다 붙였고 첫 번째 단락 스킵하고 두 번째 단락부터 무역 정책의 목표에 대해서 먼저 이분 글이 그 특징이 뭐냐면은 모든 단락의 첫 번째 문장에 주제를 제시해요. 그러니까 우리 그 학교에서 배운다라면 이 두 알씩이야. 네. 두 알씩. 고마운 네. 그래서 첫 번째 문장의 내용을 그 다음 문장부터 풀이하는 식으로 돼 있고 거의 모든 그 문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여기 첫 번째 했던 얘기들을 다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운 대로 하면 숨이 상관하게 그렇게 읽기는 쉽도록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무역 정책의 목표가 근본적인 질문이라고 하면서 시작을 하는데 이게 거의 결론이죠. 대학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들을 포함 요 대목이 중요해요. 이게 지금 강조되고 있어요. 교육받지 못한 특별한 기술이 없는 사람들, 특별한 지식이 없는 사람들도 일자리를 가질 수 있고 그래서 열심히 일해서 중산층이 될 수 있도록 무역 정책이 조율되어야 한다. 이게 전체적인 주제입니다. 사실은 그 부분이 지금 트럼프가 당선되는 가장 그 바탕이 되는 네. 그 화이트 트래시라고 불리는 백인 남성 저 그 학력층 네. 그 사람들이 제일 불만이 많았고 그동안 말도 못했어요. 그러던 사람들이 이제 트럼프가 이제 그 밀어주고 하면서 기사 알려주고 그리고 사실은 그 사람들이 원래 미국이에요. 네. 잘난 놈만 있는 미국이 아니라 미국의 그 옛날 서부 시대에 그냥 마음에 들면 싸움질도 하고 이러던 그 사람들 하지만 그러면서 의리 지키고 했던 그 대상인 것 같아요. 읽어보면 네. 딱 거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세 번째 문단 같은 얘기죠. 그냥 좀 다르게 좀 구체적으로 그 무역 자유화를 하면 분명히 이득이 생기죠. 생기는데 문제는 그게 같은 국가 내 일부 노동자들의 그 삶의 품위 이런 것들을 보상해주지 못한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균형을 맞추는 이걸 포기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만 고려하는 것도 아니고 균형을 맞추고자 추구해봤다는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여태까지가 계속 서러운 부분인데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루어낸 성과가 USMCA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차근하게 세부적인 주제를 다루기 시작합니다. 제목이 상호 의존의 한계잖아요. 그러니까 잠깐만, 저는 USMCA하고 나프타가 당사자가 어디죠? 나프타가 교체된 게 USMCA. 나프타를 그럼 폐기하고 USMCA로 바꾼 거예요? 나프타가 USMCA로 바뀌었고 US하고 멕시코하고 캐나다. 나프타는 노스 아메리칸 프리 트레이드 액트 그런데 거기서 이제 트럼프가 봤던 거는 너무나 캐나다나 멕시코 쪽에 그 우호적인 조건이다 그래서 그냥 당선되자마자 잘라버렸잖아요. 공약이었죠. 네. 근데 그 내용들이 여기 좀 약간 세부적으로 나옵니다. 상호의존이라는 거는 이게 무역으로 서로 의존하는 상태를 말하죠. 근데 그게 이제 보통 자유주의 경제학에서는 바람직한 상태인 걸로 그렇게 이제 상정이 되어 있는데 이분은 이제 이분이 글을 쓰면서 미국 내에서도 자기 정책에 대해서 보호주의라는 비난들이 많았겠죠. 그거 보호주의 아니냐, 그거 자유무역에 해킹하는 게 아니냐 이런 비난들이 많았겠죠. 근데 그런 비난들을 다 염두에 두고 이제 대응 논리로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보면 자유무역의 논리와 이 사람 트럼프 행정부의 논리 이거 계속 이렇게 같이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짜여져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2차 세계대전 이전에도 관세는 높았어요. 2차 세계대전 이전, 그러니까 1930년대. 그러나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는 민주당도 그렇고 공화당도 그렇고 이 상호의전이 더 중요한 다른 갈등을 막기 위한 수단으로 도입되어야 한다고 합의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대공황기에 그 보호무역이 2차 세계대전을 거친 이후에 자유무역으로 확 방향을 틀게 되는 그 역사적 내력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했을 때 결과가 좋았어요. 또 결과가 좋았어요. 예를 들면 서독과 일본 서독은 재건이 됐고 또 자유세계 일원으로 자리를 잡게 되고 그 다음에 서유럽 국가들도 서로 더 긴밀하게 가까워지고 뭔가 협력을 할 수 있는 모형을 만들었다 할 정도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경우도 있지만 상호의전이 반드시 그런 결과를 낳지 않는다는 반대를 이렇게 제시를 합니다. 예를 들면 미국의 시민전쟁 같은 경우에 남북전쟁 같은 경우에 경제적으로 서로 결속되어 있었지만 내전이 일어나는 거 아니냐. 그 다음에 1차 세계대전 직전에도 자유무역이 굉장히 활성화됐었는데 결국은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난 거 아니냐. 그리고 19세기 말에 독일이 이제 교역에 상당히 두각을 나타냈는데도 불구하고 20세기 초에는 독일이 전쟁을 일으키고가 되어버리잖아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중국 사례를 거론하는데 중국이 WTO에 가입해서 국제 무역의 한 축을 담당하게 됐지만 결과적으로 자국 군사 역량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남중국해에서 영토 확장에 나서지 않느냐. 반드시 상호전이 좋은 결과를 낳지는 않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내가 줄친 것들이 다 빠졌다. 그냥 보겠습니다. 이게 제가 하이라이트 친 내용들이 거의 첫째 문장이죠. 첫째, 둘째 문장. 그런데 그렇긴 한데 그 외교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무역 분야에서 양보를 하는 것이 좋긴 한데 그럴 수 있는데 그런데 장기적으로는 그게 비용이 더 많이 들 수 있다. 예를 듭니다. 그리고 인도를 예를 들어요. 인도도 역시 그 냉전 시기에 자유주의행의 일원으로 끌어안기 위해서 무역 협정을 맺을 때 인도 산업 관세의 3분의 1 정도의 캡을 씌우지 않는 그런 그 조치를 취했는데 그게 이제 장기적으로 오늘날에 와서는 인도가 굉장히 껄끄러운 존재가 됐다는 거죠. 무역상. 그러니까 그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듣고 있어. 인도가 어쩌고. 인도를 그 냉전 시대에 미국과 중국, 소련이 서로 이제 저기 좀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인도가 그때 약간의 중립 국가 포지셔닝을 했어요. 그때 혜택을 주다 보니까 그게 인도를 키워서 지금 인도는 계속 그 혜택만 받는 그런 그 입장을 요구하거나 아니면 또 그로 인해서 인도가 커져가지고 좀 하여튼 균형, 그러니까 새로운 플레이어가 됐다는 얘기가 돼요. 그때는 이제 외교적인 목적을 달성했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근데 그게 장기적으로 이제 오늘날에 이러니까 미국이 불편한 상대가 돼 있는 그런 면도 있다는 거죠. 또 한편으로는 이제 무역 자체로 놓고 보지 않고 외교의 일환으로 보니까 외교 관계를 건드리지 않기 위해서 무역에서 자꾸 양보를 하게 되는 그런 그 면도 있었다는 겁니다. 여기 한국 얘기 잠깐 나오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그 환경 책무, 자유무역협정상의 환경 책무는 규정이 돼 있지만 실제로 그거를 미국이 집행하고
적용하지 않아 왔다는 거예요. 외교를 이제 염두에 두고. 근데 트럼프 행정부에 와서는 그 환경 책무를 직접 적용을 했는데 그 사례 중에 하나가 한국에 걸려 있습니다. 페루의 불법 벌목하고 한국의 불법 조업. 그다음에 우리나라 그렇게 불법 조업을 많이 했나? 그랬나 봐요. 저도 이거 보고 알았어요. 그 처음 알아요. 원양 중국만 그런 줄 네, 알았더니. 원양 저 뭐야 참치잡이 하고 그럴 때요. 네. 좀 욕심을 많이 아니 냈다고. 뉴스에 안 나와서 중국만 나쁜 놈인 줄 알았더니 우리나라도 세계적으로는 아, 근데 중국만큼 약했어. 그랬구나. 몰랐네. 여기 이분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인데요. 그러니까 경제적 레버리지를 무분별하게 사용해서는 안 되겠지만 외교 때문에 대책 없이 그냥 나가는 것은 안 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그렇다고 해서 계속 충돌을 하면 이게 좋지 않은 파국적 결과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관리를 하면서 그러나 문제는 해결해 나가는 그런 노력들을 갖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이분 얘기는 그러면서도 지금 하는 얘기는 트럼프 대통령 재직 내에 이런저런 비난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세계 주요 경제 중에 가장 개방적인 경제다 여전히 수치로 이렇게 입증을 해줍니다. 예를 들면 2019년에 가중 평균 관세율이 2.85였는데 물론 중국으로부터 오는 중국 외의 나라들로부터는 1.3%였고 오바마 때 1.5%였으니까 이거보다 조금 높은 정도지. 그리고 EU보다는 여전히 낮은 정도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 사회를 제외하면 미국이 여전히 개방적인 무역 정책을 하고 있다. 이게 첫 번째 단락의 결론인데요. 지금 표적 관세라 이를 붙였는데 그 효과는 역사에 맡긴다는 거죠. 뭐 좀 더 두고 봐야 되겠죠. 이게 단계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는지는 아직 뭐 알 수도 없는 것일 수 있고. 그러나 최소한 그렇게 갔을 때 1930년대식의 무역 전쟁, 그러니까 대공황기의 그 보호무역 경쟁, 그리로 귀결된다고 했던 그 예언들은 틀렸다. 그런 결과는 지금 나오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기까지 한번 얘기를 좀 나눠볼까요? 그러니까 제목은 상호전의 한계. 근데 관세가 중국이 그 불공정하게 미국 물건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관세나 아니면 다른 좀 우회적인 방법으로 불공정한 그 거래를 한 게 있었나요? 그 어떤 게 있었어요, 그게? 일단 중국은 지금 아주 제일 그 유명하게 알려져 있는 게 미국의 구글부터 해가지고 인터넷이 들어가는 걸 막았잖아요. 거기서 돈 버는 걸 막았다고. 그거는 완전히 거래 자체를 막은 거고. 두 번째로 중국은 수출 지원금이 있어요. 수출 지원금? 예. 옛날에 내가 깜짝 놀란 적이 있었는데 문방구에 갔는데 그 빈포인트 있잖아요. 여기 2,000원인가 3,000원인가 2,000원 하여튼 쌌어. 2,000원 정도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사면 여기 안에 들어간 수은 전지 2개를 줘요. 근데 내가 밖에 나가서 사면 수은 전지가 3,000원인가 그래. 그러니까 이 수은 전지 값도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거기서 사는 게. 그러면 이게 지원금 때문에 그게 싸게 물건을 만드는 그런 게 만드는 게 아니라 만드는 값은 얼마가 나오건 여기 지금 두 가지가 있는데 요소가 수출 지원금도 있지만 또 하나가 있어요. 그건 조금 이따가 얘기하고 수출을 할 때 내가 만약에 100원짜리 물건을 수출을 하면은 원래는 90원에 만들어서 100원에 팔아가지고 10원을 버는 게 정상적인 거래잖아요. 근데 110원에 만들어가지고 100원에 팔아요. 팔면은 100원어치 수출한 게 돼가지고 정부에서 예를 들어서 50원을 줘. 아니면 30원을 줘. 그러면은 여기서 10원 손해보고 20원을 버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나라도 과거에 그랬었고, 수출 지원 제도. 그게 그 불공정 무역에 항상 그 지원금, 보조금, 정부. 그땐 좀 눈 감아준 거였네요. 봐줬죠, 그때. 왜냐면은 이게 결과적으로 미국의 이익이거든. 미국에서 싼 물건을 받으니까 미국 국민이 그 싸게 사니까 그걸 계속 눈 감아 왔던 거예요, 미국이. 지금 이제 트럼프가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너무 건방져지고 이거 너 그래? 일 똑바로 하자고 경쟁하자. 그리고 트럼프가 원하는 거는 이제 자국 공장들도 돌아가게 만들자는 거 아니에요. 네. 다시 불러와가지고 그래서 경쟁력을 애플 대 애플로 그동안 중국이 인구가 많고 뭐 저소득 노동자가 있었지만 이제 공정을 개선해가지고 효율화시키면은 여기가 비록 시간당 단가 임금은 비쌀더라도 결과적인 노동비에 대한 그 경쟁력이 중국에 미국이 없지 않다. 네. 이 차이가 나는 거는 그 중국 정부의 보조금 때문에 해서 그런 거에 대한 보복 관세가 빵빵 들어갔잖아요. 20%, 29%, 30%가 들어가.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게 멈추게 되고 그 외에 이제 또 거론되는 게 이제 통화 조작. 수출을 아니요. 용이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저 위안화를 이렇게 낮게 유지하는 그런 정책. 그리고 그 외에 또 거론되는 게 강제적 기술 이전. 외국 기업이 들어와서 합작할 때 몇 년이 지나면 기술을 내놔야 되는 그런 방식. 그런 것들로 인해서 혜택을 입은 분야들에 대해서 관세를 때리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더 나누실 말씀이 없으면 다음 일주로 다른 그러면은 이 뒤에 나오는 것 같긴 한데 다른데 그 나라와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자유진영에서도 우리도 왜 약간 좀 그런 거잖아요. 왜 우리한테도 이러냐 약간 관세를 뭐 여기서는 뭐 3% 뭐 이하라고 하니까 그렇게 높진 않은데 그럼 딴 데도 그렇게 어느 정도 좀 물리는 게 사실은 중국만 타겟으로 하지 않는다는 좀 TO에 좀 해당되는 정도의 의미. 다른 나라들은 어떤 경우 어떻게 하냐면요. 눈치를 보면서 하나 정말 교활하게 노골적이지 않게 아주 신중하고 조심스럽고 교활하게 해가지고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가 이제 그 자동차 수입하던 거 아니면 전기 220짜리 이거 할 때 원래 110짜리 이거 돼지코로 하다가 요게 돼지코죠. 이걸 바꾼 이유가 가전제품이 그냥 들어오지 못하게 하려고 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유명한 거 있지만 요거는 그 업계 비밀인데 바이오 디젤이 우리나라에서 만들면은 해외에서 만든 것보다 비싸요. 바이오 디젤이. 바이오 디젤이 뭐죠? 바이오 디젤이 뭐냐면 식용유를 갖다가 잘라가지고 경유로 만들어서 자동차 연료로 지금 쓰는 게 있어요. 옛날에 잠깐 유행하지 않았어요? 아니야 지금 쓰고 있어요. 우리 지금 자동차 경유 집어넣으면은 그 경유에는 3%가 바이오 디젤이 포함이 돼 있어요. 의무 사용 이게 처음에 한동안 2% 있다가 그러면 재미가 없어지는데 모르면은 근데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 거를 쓰게 만들려고 그 바이오 디젤을 해외에서 더 싼 거를 수입하지 못하게 하려고 어떻게 했냐면은 공장 로트별 공장 승인을 받게 정책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국내에 확정되어 있는 공장들은 그 공장을 한번 승인을 하면은 거기서 나오는 물건에 대해서는 재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어. 근데 만약에 바이오디젤을 해외에서 가져온다면 탱커에다 가져올 거 아니에요. 네. 그게 암만 큰 탱커라도 보통 뭐 너무 그렇게 클 수도 없어요. 가져온 거 기껏해야 뭐 한 5,000톤, 10,000톤 정도 가져온다고 정말 많다고 해서 3만 톤이라고 해도 한 달치예요. 그럼 그거 갖다가 여기다가 검사 받으려면 한 2달 걸려. 네. 그럼 이거 상품 망가지는 거예요. 그렇지. 또 바이오니까. 네. 그러니까 수입을 못하게 만드는 거야. 그런 식으로. 그 규제가 뭐 세금뿐 아니라 이런 정책으로도 그럼 그것도 사실은 불공정 거래로 걸릴 수 있어요. 원래는. 뭐 그 정도야 뭐. 그러니까 그렇게 눈치 노골적이지 않으니까는 그치. 좀 덜 매겼다는 거 맞아요. 같긴 한데. 그러니까 그런 그냥 규모도 작고 넘어가는 주로 거죠. 이제 여기서 거론하는 내용들은 두 가지. 중국 관련된 거하고 USMCA. 전 그건 좀 궁금하더라고요. 중국한테 이렇게 그렇게 하는 거는 사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중국에 대한 어떤 일종의 전쟁이다. 총성 없는 전쟁이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지만 나프타를 건드린 거는 굉장히 뭐라 그러지? 포퓰리즘적이라고 해야 되나? 우리 그게 근데
그 사람들의 표를 얻기 위한 좀 그런 면이 좀 크지 않나 싶기도 하고. 그게 근데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피부로 굉장히 와서 느껴지는 거예요. 미국 어디를 가나 멕시칸이 싼 일을 다 해요. 그 멕시칸은 일단 싸. 무슨 일을 시키건. 근데 거의 대부분 불법 체류자야. 뭐 정식도 있겠지만 뭐 식당이 됐건 슈퍼가 됐건 뭐 집 날르고 노가다 하고 이런 거 멕시칸들이 하는 데다가 세차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알바들도 멕시칸들이 또 애들이 뭐 갓 이주해 오면 정식으로 이민을 왔어도 이 사람들이 할 일이 없으니까 이 싼 일들을 다 해요. 내가 볼 때는 오히려 고맙고 다행스러운 일이야. 그 싫어하는 일, 불편한 일 그런 거를 걔네들이 돈 조금 받고 해주는 게 고마운데 문제는 아까 얘기했던 화이트 트래시라는 백인 저소득 저학력층들이 일자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점점. 그러니까 걔네들은 저것들이 지금 내 자리를 뺏어갔다라고. 중국에 있는 공장에서 수출해가지고 자기 공장이 없어져서 뺏어간 건 눈에 안 보이지만 당장 지금 내 앞에서 알짱알짱거리고 있는 얘네들이 못마땅했던 거예요. 그 멕시칸들이. 그 다음에 캐나다는 또 뭐냐면은 얘네들이 지들이 여기서 안고만 빼가는 캐나다도 미국하고 비교했을 때 아무래도 그 산업력이나 그 경제력이 떨어지니까 여기 와가지고 돈을 벌어서 캐나다 가서 쓰고 이러는 일들이 많았어요. 그걸 또 이 나프타를 통해서 자유무역 지역 해가지고 왜냐면 캐나다가 물가가 아무래도 싸니까 거기 물건이 미국 오면은 여기서는 비싸요. 그러면 팔아가지고 이렇게 돈은 가져가서 쓰고 그런 일들이 양쪽에서 그 미국에 주류는 불만을 갖지 않을지 몰라도 이 타겟 나는 이 글의 주요 메인 타겟이 물론 일그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백인 노동자들 소외됐던 그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사람들을 그거에 대한 변명도 되고 홍보도 되고 그러는 글 같았어요. 그리고 미국의 침체됐던 제조업을 살리기 위해서 보호무역을 도입해야 되는데 그 보호무역은 어느 정도 선까지 받아들여도 되느냐. 그리고 어떻게 해야 그동안 뺏겼던 일자리들을 살려서 우리의 노동자들, 여기 워커들이 이제 제대로 일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느냐. 그걸로 이 전체적인 흐름 같더라고요. 예. 근데 이 소제목을 중심으로 생각을 해보면 상호의존의 한계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미국이 기존에 말하자면은 자기네 국내적인 어떤 문제 때문에 기존에 저기를 갑작스럽게 기존에 국가별로 했던 조약 같은 걸 무역 조약 같은 거를 갑작스럽게 바꿨단 말이에요. 일방적으로 바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1930년대 무역 전쟁도 그렇게 촉발되면서 대공황이 벌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정도는 덜하지만 이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2% 3%라면은 자유진영 사이에서의 관세가 이렇게 높지는 않다고 하지만 안 좋은 시그널을 일단 좀 받아서 이게 좀 나중에 어떤 좀 빌미가 될 수도 있다는 그걸 좀 우려를 하는 거거든요. 자유무역을 좀 많이 자유무역 시대를 좀 찬성하는 사람들 보기에 따라서 갑작스러울 수 있는데 사실은 이게 누적되어 온 문제점들이 그러니까 이미 트럼프가 대통령직에 나가기 전부터도 이런 문제를 거론했고 또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이게 갑작스러웠던 건 아니죠. 미국 내에 이렇게 한쪽에 골마 터져가는 문제였는데 이제 그걸 해결책을 딱 제시하면서 트럼프가 나타난 거지. 그 얘기가 또 뒤쪽에 나옵니다. 하나 그냥 개인적인 질문. 아까 멕시칸들이 자기네 직업을 빼앗아 갔다는 거에 대한 불만이 있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중국 사람들이 와서 3D 업종에 일하는 거에 대한 불만 있나요? 근데 차이가 뭐냐면요. 우리나라의 3D 업종을 중국인들이 가져간 거에 대해서 불만을 느낄 만큼 실직자도 없었고, 그동안은. 앞으로 생겨요. 이미 생기고 있어요. 조선족들이 우리나라에서 일을 하는 바람에 일자리가 없어. 아니, 당장에 우리나라 국민들은 그동안 3D는 안 하려고 했잖아요. 근데 미국에서는 3D 해야 될 사람들이 백인 중에도 많아요.
그거 제가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왜냐하면 그 전에 저는 제 주변에서 이제 많이 보니까 자리를 준다고 해도 우리나라 젊은 청소년이든 나이 드신 퇴직하신 분이든 이런 일 안 하겠다.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사실 중국에서 오신 분들이 그 일을 해주는 게 너무 고마웠어요. 일을 시키려도 일을 시킬 사람이 없으니까. 그랬는데 이제 이분들에 대한 그 페이가 똑같아서 다 같이 올라갔잖아요. 올라가고 나니까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불만을 터뜨리는 거죠. 그러면서도 그 일은 하기 싫으면서 뭐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그건 이제 그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그런 측면이 약간 있는데 뭔가 하면은 예를 들어 가지고 외국으로부터 노동력 유입이 일정하게 차단됐다 그러면 여기 3D 업종에 일하는 사람들 임금이 높아가게 되는 거죠. 근데 외국에서 그런 그 인력들이 이렇게 수급되면서 기업들에게는 도움이 됐지만 임금이 올라가야 될 사람들 임금을 일을 못 하게 되니까 한국 생활 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 돈을 받고는 일을 할 수 없는데 하고 싶지 않은데 해주는 사람들이 생김으로 해서 이 일에서 올라갈 수 있는 임금이 올라가지 못하게 된 결과가 되어버린 측면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예전에는 그러니까 뭐죠? 우리가 지금 1시간에 뭐 기본적인 거 있었죠? 최저임금. 최저임금. 최저임금이 이제 너무 높아서 사람들이 그 이상으로는 못 주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는 약간의 유격이 있었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100원이었다 그러면은 상황에 따라서 업주가 120원도 줄 수 있고 130원도 줄 수 있는데 이제는 기본이 150원이 돼버리니까 이게 유격이 없어져서 뭐 그냥 누구나 다 이제는 다 최저임금을 주는 거예요. 뭐 잘하고 못하고 이런 걸 떠나서. 근데 나는 내가 물어보고 싶은 건 뭐 그런 문제가 아니고 아까 거기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지금까지 중국 사람들이 많이 유입해 왔었어도 제 주변에서 저는 실질적으로 그런 일들을 안 하려고 하는 젊은이들 그것부터 조금 더 주려고 해도 그리고 한국 사람들한테 일감을 주려고 해도 다 안 하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한국 사람들은 불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난 그게 궁금했어요. 근데 저는 그냥 내부적인 어떤 갈등을 가지고 이제 말하자면 미국에 들어온 멕시칸들을 보고 멕시코랑의 무역 협정을 건드릴 것 같지는 않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차원은 있겠죠. 멕시코가 워낙 뒤에 나오는 얘기지만 워낙 싼 게 그 만드니까 자꾸 공장을 뺏긴다. 그런 것들이 사람들이 알게 되면서 멕시칸들이 여기까지 이웃해 들어와서 뭐 이런 걸 보면은 더 그런 상황들이 더 떠올라서 뭐 이제 그런 연관성이 있겠지만 아무튼 저는 근데 이게 과연 거기에 대한 무역의 그거의 영향은 아니지 않나? 저는 약간 좀 자유무역을 좀 많이 좀 생각하는 사람이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무역협정이 저기니까 이런 거 관세를 좀 물리고 해서 잠깐 동안이야. 잠깐. 그리고 또 사실은 관세만으로 효과를 보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공장을 끌어들이게 하는 무슨 다른 조처들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약간 좀 쇼업이라는 좀 느낌이 좀 많이 당연히 많이 있겠죠. 좀 있어요. 표를 신경 써서 했겠죠. 근데 미국의 주 산업이 60년대, 70년대까지는 제조업이었다가 80년대 들어가면서부터 제조업이 옵쇼어링 일제도 증명하고 저기 중국이라는 새로운 그 공장이 생기면서 막 자꾸 싼 걸로 가고 근데 중국 말고도 전 세계에서 싼 거를 유태인 리테일러들이 다 끌어다가 미국에다가 공급을 해서 미국은 소비자 그 인덱스 소비자 인플레이션 인덱스가 계속 낮았어요. 그랬는데 그때 처음엔 즐거워했죠. 80년대, 90년대까지는 사람들이 불만 없었어요. 그때는. 지금 이제 우리나라도 이렇게 가고 있다고 보는 건데, 우리나라도 얼마 전까지는 고도 성장 직후에 2세들은 뭐 대부분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다들 여유가 있어요. 왜? 자기가 못 벌어도 자기 부모가 있고, 주변에서 아무래도 좀 이렇게 돼요. 근데 문제는 요 시간이 미국도 이제 그 90년대가 지나고 2000년대가 되면서 심각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건데 제조업이 없어지고 미국의 주산업이 금융으로 가다 보니까 이 개별 노동자들, 이 저소득층에서는 돈 벌 게 없어요. 할 게 기껏하는 게 식당, 종업원, 뭐 슈퍼에서 봉직 캐셔 뭐 이런 거나 하고 주유소 이런 아주 저임금 그 일자리 말고는 없고 정말 제대로 된 공장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지니까
거기에 대한 불만들이 생기기 시작하고 이런 자리를 분이 못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왜 우리는 이러냐 그러니까 어떤 놈들이 이제 나와가지고 야 그거는 우리가 다 해외에서 수입해 그래서 저 방송에도 나오잖아요. 메이드 인 차이나를 빼고 보니까 슈퍼마켓이 텅 비었다는 거예요. 메이드 인 차이나 아닌 물건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사람들이 이제 불평을 하기 시작했고 실제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도 어떻게 보면 그 프레임 짜가지고 너희들이 지금 고통받는 거 그 백인 계속 얘기하는 그 백인 메일 백인 남자들 저소득층 그 우리가 그냥 화이트 트래시라고 하는 아주 정말 그 쌍욕도 편하게 쉽게 하고 싸움도 잘하고 뭐 술도 많이 먹고 담배도 피고 이러는 사람들이 다수인데 한 35% 정도 되거든요. 그 사람들이 아니 30 화이트 크래시가 35%는 아니지. 화이트 메일이 한 35% 정도 되는데 그 35% 중에 내가 볼 때 한 15에서 20%는 불만이 있었을 거예요. 항상 모든 디스크리미네이션에서 역차별을 받고 있었으니까. 근데 그 사람들을 갖다가 트럼프는 끌어안겠다고 한 거고 거기에 이용한 거고 나는 사실은 멕시코는 그렇게 큰 그 트레이드 상의 문제는 없었던 것 같더라고요. 되게 나프타가 어떻게 보면 더 주요 타겟이었던 것 같던데. 아니, 그건 모르겠어요. 나는 그것까지는 내가 비교해서 어디가 크다는 모르겠는데. 일단 뭐 다음 챕터 한번. 유로는 어떻게 생각해? 저는 워낙 그 사실 미국에 살아본 적도 없고, 미국에 살아본 적도 없고. 어디서 살았어? 네? 어디서 살았어? 아 외국 살았다는 거야? 파나마에 살았어. 아 파나마. 네. 파나마가 나프타의 영향을 받나? 잠깐 파나마 미국령 아니야? 아니야 파나마. 아 맞아 파나마 나라 따로 독립했지. 네. 거기는 파나마 문화밖에 모른다. 파나마 문화예요. 진짜 문화밖에 없어. 원래 미국이 파나마 먹으려고 그랬다가. 파나마 네. 문화밖에 몰라. 진짜 문화밖에 없는 위치까지는 알아. 문화 나라예요. 갑자기 왜? 그게 이제 뭐잘 몰라요. 팔 때 그 운합할 때 이걸 파나마나 이제 고민을 많이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가지고 파나마 된 거 아니야? 아 파나마나 이렇게 한국 사람이 팠나 보다. 조금 더 뭘까요? 그래. 네. 다음 그 소주제는 그 효율 강박증입니다. 이제 이 부분이 아마 그 자유주의 경제학에 대해서 자유주의 경제학의 그 공격에 대해서 반론하는 대목 같아요. 이런 분들은 그러니까 경제학자들은 무역 정책의 유일한 목적을 시장 효율로 두고 본다는 거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그런 그 생산과 분배를 담당하는데 종사하는 사람들에게는 관심을 두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효율은 높아지는데 그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힘들다는 겁니다. 그렇게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맞아 맞는데 이 사람도 어떡할 거야 이제. 이제 그걸 약간 비꼬는데요. 이런 사회로 가야 한다라는 그런 그림을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무역 정책을 이렇게 짜야 되는데 이게 아니고 무조건 자유무역이 옳은데 나머지 사회는 거기에 적응해야 된다는 식으로 이제 주장한다는 겁니다. 그 하이에크가 얘기한 그거네. 자유방임의 그 강박적 적용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오히려 더 좋지 않다는. 최소의 규제는 필요하다. 최소의 규제라기보다는 미세 조정이라는 차원, 상호주의에 근거한 미세 조정이라는 차원을 너무 간과하고 자유해야 돼. 자유방임은 모든 게 오라 이래버리고. 그 미세 조정이라는 부분이 이 사람 입장하고 통해요. 여기 보면 이제 나중에 그 관리된 무역이라는 그 개념이 나오는데 그게 그 개념하고 통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좌우파 모두의 이런 자유무역주의자들이 있는데 우파에서는 리버테리안들이 우리 같은 사람들이죠. 뭐 민국 교수나 아니 근데 리버테리안은 조금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미국의 네. 리버테리안은 정말 자유방임 국가가 무너져야 된다는 걸 믿는 정도의 네, 그 미국 자유주의자는 좀 조금 개념이
그래 로스바드 쪽 조금 좀 과격하게 좀 쪽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백모가 어쩌다가 내가 유튜브를 한번 봤는데 이 자유경제원이나 이쪽 그 학자들을 이게 리버테리안이라고 규정하더라고요. 뭐 정교한 그런 건 알겠지만. 근데 그렇게 욕을 할 수도 있는 게 뭐냐면은 자유경제원의 그 로스바드 신봉자들이 많이 들락거려요 요즘. 그래요? 예, 그래서 아마 그렇게 저기 할 수도 있는데, 근데 꼭 그렇지도 않은 것이 이미 지금 자유경제원 원장님 같은 경우는 자기는 보수라고 얘기를, 자기는 자유주의자이자 보수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이니까 보수적인 자유주의자라고. 최승호? 예, 그러니까는 근데 굉장히 다양한 학문적인 것들을 다 아일랜드도 막 거기서 들락거리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런 차원인데 백모 같은 분은 조금 좀 과장되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분들의 주장은 이런 거죠. 아니 그 백모라는 분이 자유주의자를 자임하시는 그 있어요. 오피니언 리더라고. 그분이 자유주의자를 자임하고 그러는 건 아닌 것 같은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미세 조정이 약간 급하게 바꾸지 말자 이런 쪽인가요? 아니지. 그게 뭐냐면은 그 하이에크가 주장이 조금 옆으로 빠지는 건데, 하이에크가 그 얘기하는 우리 노예 길 뒷편에도 나오는데, 그 이런 식의 예를 들어서 이제 유엔이라는 걸 딱 정해서 유엔 밑으로 헤쳐 모여 무조건 딱 이런 식의 그 국제사회의 질서를 인위적으로 만들지 말라. 그러니까 서로 상호적으로 상호주의적으로 이렇게 주고받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블록이 형성이 되도록 해야 된다는데, 그 나프타라든가 자연법, 그렇지, 이제 어떤 인위적인 어떤 그 EU 같은 것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걔가 그 대처가 EU 같은 것도 원래 EU를 제일 먼저 주창한 게 그 저기예요. 그 대처인데, 대처는 EU긴 EU인데 자연스럽게 하나씩 매정하면서 서로 이제, 왜냐하면 나라마다 특수한 상황들이 있으니까 무역상에서 그런 것들을 하나씩 조율해가면서 키워나기를 바라는데, 걔네가 이제 그 프랑스랑 독일이 주도한 이유는 그게 아니죠. 중앙 정부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정하는 대로 무조건 따르는 식으로. 그렇구나. 네, 그래서 영국 같은 경우에는 거의 특수한 좀 측면이 많이 있잖아요. 무슨 그 고기 잡는 거에 대한 무슨 조업권 같은 거에 특수한 상황 같은 거를 인정을 안 해주고 무조건 따르는 식으로 해버리니까 대처가 죽을 때까지 마지막까지 한 게 EU 가입하지 말자. 그리고 이제 인두세를 부활하자는 거 하고 이제 EU 가입을 반대한다는 것 때문에 걔가 사실은 보수당 내에서 저기 무너뜨린 건데, 그런 식의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나프타 그 약간 좀 기술적인 부분인데, 나프타가 만들어지는 당시에 굉장히 어떤 의도적인, 아까 보면은 이제 평화를 조장해야 유엔의 설립의 그 어떤 개념하고 같은 거죠. 평화 이렇게 어떻게 됐든 간에 미국이 손해를 좀 보더라도 그게 이거를 많이 무역이 자유무역이 많이 돼야 평화가 유지된다는 어떤 좀 이상을 놓고 좀 밀어붙인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미세조정, 그러니까는 서로 뭔가 이렇게 상호주의적이 서로 같이 주고받고 서로 윈윈하는 과정을 위해서 서로 조율을 필요한 건데, 너무 이상주의적으로 추진한, 아마 이 얘기의 흐름은 그거 같아요. 이상주의 추구했다는 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의 같이. 그래서 그런 식의 좀 접근 아니겠느냐. 이게 너무 시작부터가 우리가 너무 그런 이상에서부터 해서 무리하게 우리가 계속 좀 당하고 있는데, 제가 뭐 그런 의미에서 미세조정, 상호주의적인 어떤 그런 걸 회복해서 진짜 서로가 윈윈하는 무역의 관계를 좀 다시 재설정하자. 그런 식의 접근인 것 같기는 해요. 그렇죠. 사실은 그러니까 뭐 최종적인 사실은 그 목적, 이것도 약간 목적과 수단을 헷갈리는 방식 중 하나인 것 같은데, 사실은 궁극적으로 이게 낫다고 한다면은 그건 이제 사람들이 그 가치가 좋다는 걸 각자가 이제 그 맥락, 그 구체적인 거래의 맥락 속에서 그렇지요. 그러니까 파악을 한 다음에 이제 점점 우리가 자유무역 하면은, 자유무역이라는 건 참 그냥 아름다운 세상 약간 그런 것처럼 너무 이렇게 붕 떠 있거든요. 근데 그런 구호를 내세운 그 아래에서 실제 내용을 구성하는 거는 그 실무진에서 구성이 되니까,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상호주의적인 주고받는 그 거래 진정한 거래로서의 자유무역이 아닌 것인데 사실은 자유무역이라는 게 뭔가 헤쳐지는 거 아닌가 하는 어떤 그 학자들은 특히나 그런 생각이 빠지기 쉽거든요. 현장에 겪어보지 못한 사람이 형님 얘기한 것처럼 정말 국내 그런 피해자들이 발생하는 부분에서 좀 떨어져 있는 인테리들은 그런 걸 좀 그런 거에 대한 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무역 하면서 이제 그게 사실은 굉장히 보수적인 태도거든. 우리가 정해놓은 자유무역의 형태가 이게 지속돼야 된다는 어떤 강박 같은 거거든. 약간 이게 옳기 때문에 너희들의 동의는 필요 없어. 이게 맞아. 그러니까 이게 미세 조정이 된다면 이건 자유무역이 헤쳐진다는 좀 약간 좀 잘못된 접근일 수도 있다. 그 미세 조정이 그 경우에 그 자유무역을 함으로 해가지고 생산국 A에서 하는 거랑 생산국 B에서 하는 거, B가 자국이라고 할 때 여기서 분명히 A에서 해가지고 나오는 물건 A에서 하는 걸 사다가 여기서 저 쓰는 경우에 그 이익이 나는 게 100이라고 그러면은 이 B국에서 자기네가 생산하는 건 자기네 노동자들이 활용해가지고 뭐 80, 그러니까 가격이 뭐 120이 될 거기 때문에 100이 들어와서 국가적으로 뭐 20배 정도 이익이 생긴다. 라는 것까지는 그냥 효율성 계산이에요. 근데 파인 튜닝이 어디서 들어가냐면은 그때 여기에 노동자들이 손실을 입게 되는 것이 여기서 자국민들이 여기 자국 내 생산했을 때 입게 되는 손실이 만약에 40이 된다. 그러면 20은 이익을 보지만 자국에서 그 돌게 될 돈이 40이면 이거는 사실은 그 효율성에서 잘 따져보면 거꾸로 손해예요. 여기다가 다 줘버리고 22억 때문에 자국에서 돌아갈 40을 죽여버리는 그런 결과가 나오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나오는 이익이 그 뭐 한 10이고 아니 여기 한 30이고 자국에서 손해보는 게 한 20이다 그러면 차이가 10이 났을 때 그 10을 일방에서 한쪽에서만 이익으로 싹 가져가지 말고 네가 가져갈 거에서 일부를 띄어서 여기 손해본 사람도 좀 보충해줘라. 벌충 정도 되겠죠. 그런 조정, 그게 이제 저기 튜닝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측면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미세 조정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고 하면 이게 예측 불허의 어떤,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자유주의는 기본적으로 예측 가능성을 담보해주기 변함없는 무언가가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좀 공격받을 여지는 있겠죠. 변함이 없다기보다는 점진적이어야 돼. 그 점진적이라는 측면도 한 연장선일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갑작스럽게 대통령에서 갑작스럽게 되는 측면들도 있긴 했으니까 그런 면에서는 조금 좀 충격을 받으면은 좀 인정할 필요는 있을 것 같긴 한데. 좀 더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일자리를 잃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생기지만 그래도 싼 물건들을 쓸 수 있지 않냐. 근데 계산해 보면 얻는 이익이 더 크다. 그 얘기죠. 그게 이제 우파들의 주장이고 좌파들은 그렇긴 한데 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 계획적 마인드가 있으니까.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들은 우리나라 같으면 자동차 많이 팔고 우리 농민들한테 보조금 주는 거죠. 그런 식의 정책을 선호하는 거죠. 그러니까 양쪽 다 해서 자유무역은 좋은 거다 일단 전제가 돼 있다는 거죠. 근데 이분은 그렇게 해가지고 안 되는 부분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국내적 측면에서의 얘기인 거죠, 저거는. 그렇죠. 그렇죠. 나라에서 감당할 그거니까. 그렇죠. 근데 그것도 사실은 그 WTO 규약에 의하면 그것도 불공정 행위예요. 여기서 와가지고 이쪽을 메꿔주는 것도. 근데 그거를 허용하는 것뿐이야. 그 이제 뭐 예외 조항으로서 예를 들면 농산물 확 수입해야지. 아주 농산물이 지금 좋은 예가 돼버리네요. 예. 농부들이 작살나잖아. 땅도 있고 여기서 하면 비싸. 근데 저기서 들은 게 싸. 뭐 가격 차이가 50%나. 그러면 저걸 들여오고 여기서 남는 이걸 좀 비싸게 팔아가지고 여기서 나온 걸로 농민을 보조해주자. 뭐 그런 것들이 그 파인 튜닝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대공황이 났으니까. 그런데 이분 얘기는 좌파 쪽이나 우파 쪽의 그 대안들이 다 만족스럽지 않다고 보고 그거는
이 고용 문제를 소홀히 다룬다는 거예요. 고용이 자원 분배나 생산 보장을 위한 수단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일자리를 통해 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사회에 기여하고 그럼으로써 자기가 가치로운 존재라는 느낌을 갖게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고려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읽어볼게요. 안정적이고 보수 좋은 직장이 없는 데서 오는 인격적 품위의 상실은 값싼 수입품으로 소비가 늘거나 복지 혜택을 받는 걸로는 보충할 수 없는 어떤 것이다. 이제 이제 이런 주장을 한다는 것이 시장 효율은 그냥 아무 문제가 아니다. 뭐 그런 주장을 하는 건 아니라고 변명을 하면서 그렇다고 해서 그게 유일한 요소는 아니다. 그것만 고려해서 되는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다른 분야에서는 다 그렇게 하면서 왜 무역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지 않냐 이런 얘기도 합니다. 다른 분야는 다 그렇게 하지 않냐, 조율하지 않냐, 균형을 맞추지 않냐. 그 표를 위한 그 조정, 그 균형이죠. 사실은 좀 그런 느낌이 많이 물씬 풍겨요. 사실은 네. 맞아, 그게 표야, 표. 표예요. 정책이기 때문에 표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쉽지 않은 거죠. 사회 이상적인 일단 우리는 뭐 선거권이 없으니까는 정책으로 판단을 해보자고요. 그리고 무역 자유화에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면들도 있는데 예를 들면 아웃소싱입니다. 아웃소싱. 근데 미국의 무역 적자가 상당한 규모가 됐는데도 사실 여기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토론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하는데 예를 들면 사람들이 이제 이런 얘기 저도 어디서 들어본 것 같아요. 내가 이발사하고 이제 거래를 해서 이제 대금을 지불하니까 거기서 이제 내 돈이 나간 거 아니에요, 그죠? 적자를 보는데 그렇지만 나는 머리가 반대돼서 좋고 이발사도 돈 벌어서 좋고 뭐 문제냐? 무역 적자도 마찬가지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근데 그거는 이제 그 비유는 한 건의 거래만을 두고 본 건데 여러 건의 거래에서 계속 그런 식으로 적자를 보면 결국은 내가 뭔가 갖고 있는 자산을 이렇게 매각해서 벌충하지 않으면 그 유지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거는 지속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대목 내가 나와 거래하는 사람들로부터 입은 그 적자가 문제가 되지 않으려 그러면 내가 또 다른 거래에서 흑자를 보고 그 흑자가 저 적자를 어느 정도 상쇄해 줄 때만 이게 문제가 안 된다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미국은 이제 30년 동안 해마다 적자를 누적시켜 왔다는. 그래서 또 한 가지 얘기는 뭐냐면은 자국에서 생산할 수 있는 물건을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 비교 우위가 있는 상품을 생산해서 교환을 하면 그렇지 않았던 때보다 나도 더 많이 쓰고 너도 더 많이 쓰고 서로 이익이다 이런 이제 얘기인데 이제 그랬을 때 빠지는 부분이 뭐냐면 일자리가 빠진다는 거예요. 일자리에 대한 고려가 빠진다는 거예요. 국내에서 만들 수 있는 물건들을 해외에서 수입하면 싸게 수입은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일자리가 해외로 간다는 거죠. 여기서 실업자가 생기고 돈은 저 사람들이 누군가 버는데 이 사람들은 가난해진다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결국은 한 국가 내에서는 부의 총량이랄지 효용의 총량이 늘어났지만 이 사람들 가난해진 거 어떨 거 아니에요. 더구나 상층부에 있는 사람들은 다국적이거든. 전형적인 케이스주의. 그렇죠. 이게 그냥 국가가 뭐 완전 고용 국가를 고용에 굉장히 좀 국가를 가정에 비유해서 뭐 이렇게 많이 하죠. 뭐 아빠가 맨날 나가서 뭐 일해서 돈을 번 다음에 더 많이 쓰면 그럼 당연히
그 가정은 파탄나지 않겠냐 뭐 이런 식의 사고방식. 들어오는 수입보다 더 많이 쓰면 파탄 나지 네. 않냐? 근데 아무튼 지금 여기서 이 챕터에서 얘기하는 논리는 새로운 논리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사실. 매번 네, 고용 얘기를 항상 계속 하는 의견이 이게 자유시장이나 자유무역을 공격하는 굉장히 오래된 논리라 참에 결국에는 그 실업 문제가 사실은 타겟이긴 한 것 같고, 그리고 난 그런 건 좀 있어요. 나는 어떤 좀 느낌이 좀 있냐면, 옛날에는 농업이 굉장히 중요한 적이었잖아요. 왜냐하면 국가의 유지라든가 실제 물가 생활에도 중요한 거고, 그러니까 과거 30년대, 40년대는 농산물 가격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그 컨트롤 대상이었는데,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 미국은 산업이라는 게 특히 이제 중공업이나 이런 생산 공장 산업이라는 게 굉장히 의미가, 왜냐하면 1차 대전, 2차 대전 때 공업력 덕분에 나라가 그 전쟁 같은 것도 위기를 잘 이겨냈거든요. 그래서 공업력을 유지한다는 건 사실은 우리가 쌀 농사를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이상의 국가에 어떤 의미가 있을 거라는 생각은 좀 들더라고요. 그 미국은 기본적인 사고방식이 산업의 유지가 국방력을 결정한다고 하는 굉장히 그 전통이 있고, 그리고 실제로 그것 덕분에 그 패권이 생겼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실업자도 그냥 실업자가 아니고 그 공장 노동자들의 실업 문제는 사실은 그 파퓰리즘적인 측면 이상의 굉장히 중요한 국가의 어떤 좀 안보 문제하고도 좀 그 연결되는 측면으로 좀 받아들여질 수도 있겠다. 그런 느낌은 좀 있기는 해요. 분명히 그런 측면이 있죠. 그러니까 중국이 만약에 이렇게 그 모두 다 자유화돼서 중국도 사실은 뭐 그 자유주의적인 뭐 나라였고 서로 이렇게 거래를 하는 거였으면은 뭐 문제되지 않겠지만, 세계 깡패들이 열려 있는 한 그런 걸로부터 사실 산업을 지켜내야 하죠. 의존을 하면 깡패들한테 의존하기 시작하면 누구나 이번에 코비드 때문에 그걸 한번 상당히 경험했죠. 네. 코비드 때 공업력 아니었으면 진짜 순간적으로 대처를 힘들었을 거예요. 뭐 아니었으면? 코비드 때 급하게 벤틸레이터, 그러니까 그 호흡기계를 갑자기 테슬라 공장에서 와장창 만들어서 확 만든다거나, 그리고 우리 검색 키트 같은 것도 순간적으로 준비해가지고 와르르 쏟아내져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공업력의 유지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의미가 있기도 하는 면이 있어요. 그때 중국이나 여러 우방국에서 그걸 안 팔았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약간 네. 이거 뭐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됐겠죠. 그러니까 그동안 미국이 유지해왔던 거는 과거의 제조업 중심의 경제 이 구조에서 제조는 해외에 맡기고 자기네들은 금융을 가져가서 그 이익 면에서는 사실은 미국의 부채가 늘었다고 그러죠. 그 국가 부채가 개별 개인들 그 이익을 다 따져본다면은 사실 미국 쪽이 손해본 게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공장을 지었어. 맞아요. 근데 그 돈을 누가 빌려줬어? 미국 공장이 미국 은행이 빌려줘요. 그럼 거기서 이 수익 본 거 이자 가져가요, 미국 은행이. 그러니까 미국이 부채를 갖게 된 거는 국가가 부채를 늘린 거고, 그 부채는 어디다 썼냐면은 자기 국가의 국민들한테, 물론 국방도 많이 쓰고 그랬지만 여기서 이제 그 손해 보는 사람들한테 소셜 시큐리티나 아니면 언임플로이먼트나 뭐 해가지고 그 지원으로 다 쓴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국가적으로는 별로 중국한테 손해를 보지는 않았어. 어떤 자기 그 입장 면에서 볼 때. 근데 이런 대화가 나오게 되는, 의견 차이가 나오게 되는 거는, 이건 민주당 정책을 쓰느냐 공화당 정책을 쓰느냐 하는 데서 지금 트럼프 이쪽에서 우리는 보호구조역을 하지만 민주당처럼 뭐 그냥 다 자유무역이라고 주장하면서 실제로는 실제로는 또 민주당에서도 많이 보조금을 주고 그러잖아요. 그런. 근데 원래는 자유무역이 공화당 쪽 아니었나?
나도 그거 보면서 야 서로 이렇게 입장들이 좀 바뀌었나 그런 느낌이 좀 이게 이해했어요. 노예 해방한 링컨이 공화당인 거랑 똑같은 거죠. 지금은 민주당이 노예들 흑인들을 대변하고. 근데 좀 그런 면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입장은 이해는 가는데 그 산업 기반이 무너진다는 그런 데 대한 입장 그런 식으로 따지면은 참 자유무역의 자유시장 경제라는 게 참 그 전제가 무너져 버리는 거라 이게 참 그것. 그러니까 만약에 그 국경이 노동자들에게도 다 개방돼 있다 그러면 점차적으로 뭐 이런 그런 많은 문제들이 좀 이렇게 그러네요. 예, 줄어들 수 있겠죠. 근데 돈은 왔다 갔다 하는데 이 노동자들은 노동력은 뭐 저기 국경을 많고 놓잖아. 여기서 일자리 잃었는데 어떻게 하라는 거야. 지금 뭐 갈 데도 없고 받아주지도 않고 그렇죠. 그런 거죠. 근데 맞아 좀 볼까요? 약간 이유도 그래서 한 거네요. 그거 중에 하나. 이유는 왜? 뭐. 이유 계기 중에 하나가 약간 또 노동자들이 넘어가기 쉽잖아요. 네. 그래 그렇게 어떻다고요? 약간 그것 이유가 그래서 약간 그것도 계기 아니었나? 이거 만들어진 계기였다. 만들어진 거야 아니면 깨지려고 지금 막 이렇게 다툼이 있는 거예요? 원래 만들어진 계기 중에 만들어질 때는 그런 이제 그 공동 시장을 만들자고 한 거고 결국은 미국도 그런 개별 국가들이 합쳐서 합중국이 된 것처럼 자기네들도 그 합중국을 만들기라는 그 커먼 유로피언 유니언이에요. 처음에 EC였잖아. 근데 그런 그 전체 시장을 가지려고 했는데 그게 너무나 강한 개성들을 갖고 있다 보니까 영국 같은 때는 부담금은 엄청 많은데 자기한테 오는 실익이 그렇게 크지 않고 자존심은 상하고 그러니까 그러려면 우린 안 할 거야 라고 막 버틴 게다가 어떻게 실수로 지금 뭐 본의 아니게 지금 탈퇴하게 생긴 거 아니에요. 거기까지 갈 줄은 몰랐다가 그 모두가 다 만족하는 그런 정책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 얘기는 뭐 한 방향으로 갈 수는 없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해서 수입이 들어오고 또 서로 그 협정이 호혜적일 때 이쪽에서도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게 되면 그래가지고 수입분 때문에 없어진 일자리들이 생기면 그럼 문제 없다. 근데 문제는 이제 그게 원활하지가 않다는 거고 특히 상대편이 이런 여러 가지 통화 조작이랄지 이제 상호적이지 못하다 할지 불공정하다 할지 이럴 때는 일방적으로 자꾸 피해가 누적되는 그런 결과가 되기 때문에 뭔가 변경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 다음에 자유무역의 어두운 면. 먼저 긍정적인 면부터 먼저 얘기를 하는데요. 괜찮았다는 거예요. 자유무역 덕분에 많은 다국적 기업들이 이윤을 확대했는데 다국적 기업들뿐 아니라 거기에 주식을 갖고 있는 미국 중산층들도 상당히 혜택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덕분에 많은 미국 거점 도시들이 활기를 되찾았다고 합니다. 이건 내용 구체적으로 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저렴하게 쓸 수 있는 소비자 상품들이 많아졌고 또 거래 상대국에서도 가난한 사람들이 이제 중산층으로 편입되면서 괜찮아졌다는 거예요. 그런 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미국 사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냐면 요 2000년에서 2016년 사이 15년 정도 16년 사이에 미국 일자리 500만 개가 없어져 버렸다. 500만 개면 많잖아요. 그러니까 가구로 치면 뭐 2천만. 네. 가구로요? 중위 가구 소득도 침체되고 사회가 그냥 망가져 버린 거죠. 근데 요 연구가 굉장히 좀 뭐 중요하게 인용이 되는데 90년대 중반 이래니까 요 기간이 딱 언제냐 하면은 90년대 초반에 이제 나프타 맺고 뭐 이러던 그런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이제 미국이 입게 됐던 그 충격을 고스란히 감당했던 그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질병에 시달리고 자살하고 알코올이나 약물 과다복용으로 이렇게 비참해지고 이런 케이스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아예 이름을 붙였더라고요. 절망사, Death of Despair 해가지고 요거를 이제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이런 사정 때문에 정책을 바꾸는 거예요. 지금 이게 얼마나 심각했는가 하면 요 3년 사이에 미국인 전체 기대 수명, 그러니까 평균 수명이 떨어진 거예요. 정도였어요. 3년 동안. 네, 그 기간 동안. 근데 사실은 이 사람이 이제 내가 다른 사정이 있는 걸 모르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무역 문제만이 아니라 뭐 자동화도 있고 생산성이 개선된 것도 있고 통화 조작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긴 있어. 그런데 그래도 고임금 지역에서 저임금 지역으로 아웃소싱 된 거, 이게 러스트 벨트나 여러 지역 공동체들을 황폐하게 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틀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의 이론상의 주장들이 지금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에는 적용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생산적인 고임금 일자리로 이렇게 이동해 가야 되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았대요. 그러면서 이제 이거 곡물조례를 예로 드는데, 곡물조례가 폐지된 거를 그 자유무역의 출발로 보잖아요, 그죠? 근데 그때도 농업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잃었었던 것은 맞는데, 다만 그 사람들은 공장으로 갈 수 있었다, 도시로. 근데 지금 미국에서 일자리 잃은 사람들은 갈 데가 없다. 또 어떤 사람들은, 뭐 어떤 학자들은 이제 서비스업이 중요하고 디지털 경제로 가야 되고 연구 개발에 주력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한다는 거죠. 맞는 말인데 그러나 그런 거 가지고 일자리 못 만든다는 거예요. 그거 해야 되는데 그거 해가지고 일자리 못 만든다는 거예요. 이제 몇 부문들을 이제 하나씩 거론하는데, 기술 부문이 보수 높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영역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거는 저임금 노동자들이 일자리 잃어서 이제 다른 부문으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다른 부문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재교육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직업 교육을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일부 전직 자동차 노동자들에게 코딩 같은 걸, 컴퓨터 코딩 같은 걸 가르칠 수는 있을 텐데, 그런다고 해서 고용할 수 있는 일자리는 몇 개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네. 예를 들면 이제 이런 비교가 재밌는데, 그런 애플이나 페이스북, 구글이 지금 30만 명 조금 넘게 고용하고 있는데, 이게 60년대 후반에 제너럴 모터스가 고용한 숫자의 절반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한 기업이, 제조업 한 기업이 고용했던 숫자의 절반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서비스 부분이나 기술 부문이 뭐 자료 입력이나 콜센터 일자리 같은 것들인데, 이런 그 특성이 해외로 이전하기가 좀 곤란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남아 있는데, 그나마 학자들에 따르면 서비스 부분 일자리도 해외로 나갈 수 있게 됐다. 그렇게 갈 조짐이 있다. 이미 나가 있어요. 그래요. 콜센터 우리나라도 뭐 조선족들 연변에 그 글로 가 있지만, 미국 콜센터의 대부분이 필리핀, 인도에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그쪽 콜센터 근무자들은 영어를 할 줄 아는데, 대신에 필리핀, 인도에 있는 사람들은 미국의 그 근무 시간이, 이 사람들은 밤이기 때문에 야간 근무를 해요. 예.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카드사에 전화하다가 화나면, 너 말고 미국 사람 바꿔. 인도 사람이고 떼떼떼떼 거리는 게 알거든, 인도 발음.
그래서 그 다음 단계가 뭐였냐면 우리 조선족들도 그랬을 텐데 그 액센트를 바꾸는 인도 액센트 없는 필리핀 영어 아주 잘하는 애들 필리핀 애들은 액센트는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그런데도 티나는데 그거를 없애서 하여튼 서비스업을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죠. 네. 저도 예전에 그 부업으로 이베이 할 때 이베이 그 회사에 뭔가 좀 이렇게 상의할 일이 있어 전화를 해보면 발음이 이상한 사람이 대화를 하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심지어 우리나라도요. 우리나라 국내에서도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인건비가 비싸잖아요. 맞아. 지방에서. 그러니까 지방에서 콜센터를 해요. 콜센터를 지방에서 제주도에 원래 있었고 뭐 저 다른 지역들에도 있어요. 지방에 충주 뭐 요쪽에 이런데 좀 인건비 싼 사람 거기는 출퇴근도 쉬우니까 지역에서 이제 사람들 뽑아놓으면은 이직도 낮지 않고 높지 않고 왜냐면 콜센터가 그렇게 좋은 조건이 아니다 보니까 그리고 또 스트레스도 옛날에 많이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껄핏하면 이직해서 이거 재교육시키는 게 이게 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직률 높지 않게 그 일자리가 많지 않은 동네 가서 콜센터 하면 좋죠. 요새는 통신망이 어디 가도 똑같으니까. 예. 세계화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그렇긴 하지만 제품은 비록 외국에서 생산되더라도 그거를 디자인한 사람들은 미국 사람들 아니냐. 그 미국 사람들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거기서 수익을 올린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분은 좀 시니컬하게 지금은 그렇지만 예를 들면 아이폰 뒷판에 캘리포니아 애플에서 디자인, 중국에서 조립 이렇게 쓰여 있지만 머지않아서 중국 애플에서 디자인 및 조립 이렇게 바뀔 수 있다는. 맞아요. 근데 하드웨어 디자인은 부자 나라 아니면 부자 아니면은 못해요. 그래요. 하드웨어들은 그걸 샘플을 만들 때 돈이 들어가요. 소프트웨어는 가능해. 소프트웨어는 컴퓨터 하나 갖고 코딩만 해서 이렇게 해보면 되는데 그래서 보면은 인도나 러시아나 중국 뭐 지금 이제 저쪽 국방 쪽으로는 거기다 뭐 이렇게 그 하드웨어 개발이 됐다 그러지만 대부분의 제품을 거기서 개발 못하는 이유가 그 C 제품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돈이 엄청난 거예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돈을 투자해서 이게 100% 이미 만들어져 있는 거 복사해가지고 복제해서 그걸 만들어서 파는 건 100% 성공한 거고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그 성공 확률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돈을 투자해가지고 그게 작은 돈이 아닌데 투자해서 그 위험을 부담하기에는 가난한 나라나 가난한 데서는 못해요. 그래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전산 IT에서도 소프트웨어는 저기 이 가난한 나라들의 산업이 될 수 있어요. 어디서나. 산업의 기반이 이렇게 튼튼해지면 그것도 될 것 같은데? 근데 산업의 기반이 튼튼해진다는 게 제조업 갖고 암만 돈 벌어봐야 아까 얘기했잖아요. 거기에 중국에서 돈 버는 거 사실 중국에 떨어지는 거는 개개인 인건비를 달러로 받아서 그거를 위안화로 바꿔서 쓰게 하고 그 개개인이 받은 달러를 모아서 국가가 갖다가 놓고 그걸로 국가가 원하는 산업에 투자를 한 거예요. 근데 그런 게 개입돼서 가능한 것이다. 그게 중국의 부의 축적이지 그 마진이 높지가 않아. 왜? 마진이 정말 아주 털끝만치만 주는 거예요. 생산 마진을. 그러니까 이게 싸게 가는 거고 그럼 얘네들이 어디서 벌었냐? 인건비에서 번 거야. 그럼 인건비를 만약에 다 가져가서 그게 달러로 받아가지고 달러를 써버렸다면은 중국의 저게 축적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달러를 노동자들은 위안화로 받으니까 그러면 중국은행은 위안화를 찍어서 위안화를 줘버려. 그래서 지금 중국도 인플레이션 그 위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돈을 안 준 거야, 달러를. 북한이 지금 개성공단 직원들한테 좀 계산은 달러로 받았지만 달러 안 주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 달러들이 만약에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어떤 필요한 산업 개발이나 이런 데 제대로 들어간다면은 그거는 가능성이 있죠. 근데 중요한 건 얘네들의 산업 정책이 다르니까 무기 생산, 무기 개발하고 이쪽으로 가는 거지.
그럼 무기 기술이 발전하면은 일반 산업에 기여를 할 수 있다. 뭐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떠지면 저 사람 저 주장은 과도한. 그러니까 과도한. 아니 아까부터 내가 그래서 얘기하고 있는 게 이 사람은 지금 이제 자기 주장이에요. 이거에 대한 비판은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주장이지. 그래. 그래서 이제 그 여기서는 지금 자금 얘기는 하지 않고 실력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기술력. 중국이 대학에 투자를 한다든지 인도는 이미 엔지니어들이 충분하다든지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네. 그러니까 그 유능한 엔지니어가 인도에 있지만 그 엔지니어들은 대부분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고 유능한 하드웨어 엔지니어들은 그래서 실리콘밸리로 가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미국에 가가지고 거기서 그래가지고 거기서 회사를 만들고 거기서 자리를 잡고 걔네들은 돈 버는 거죠. 투자할 사람들도 없고 실리콘밸리를 유지해주는 게 단순히 엔지니어들의 머리가 아니라 사실은 실리콘밸리는 투자자들이에요. 거기 가서 뭔가 좀 그럴듯한 거 내놓으면은 이미 여러 번 경험해서 돈을 버는 그 투자자들이 대기하고 있어요. 그 엔젤 펀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BC 그 단계의 그 투자를 그러니까 여기서는 날리는 게 많으니까 저기 엔젤 펀드는 안 해. 근데 그거보다 규모는 더 크게 들어가고 좀 배율은 높게 하지만 좀 더 안정적인 게 이제 그 뭐 B 단계나 C 단계 정도 가면은 배수가 높아져도 난 그런 거 할 거야. 이거는 이제 그 프리 IPO, IPO 가기 전에 그 필요한 마지막 단계 할 때 팍 넣어주는 이런 그 단계별로 투자자가 달라요. 그 사람들은 돈이 엄청나게 많아. 근데 인도에 그런 사람이 없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코비드-19 얘기가 나오고요. 여기 한번 미국이 이제 뭔가 경험한 거예요, 그죠? 국내 제조업 기반이 없을 때 안보상에 어떤 위기가 있을 수 있다 하는 것들을 실제로 생생하게 체험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요 단락의 결론 부분인데 자국 제조업 기반을 유지하고 성장시키기 위한 결정권을 갖고 있어야 된다. 이 얘기죠. 다 그냥 줘버리고 뭐 우왕좌왕 할 수 없다는. 그리고 요거는 무역 정책만으로 되는 건 아니고 여러 가지 세금 규제 정책의 일부로서 무역 규칙을 개선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기 저 모델 딜로 해가지고 나프타 얘기, USMCA 얘기 나옵니다. 저기 녹음도 끊을 겸 한 5분에서 10분 잠깐 쉬었다 할까요? 아니면 그 앞에